오늘은 염상섭의 소설 두파산 절정 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옥임을 만난 정내 모친이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거는 거의 주제의식과 밀접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절정 부분하고 결말 부분. 보통 결말 부분보다도 이 절정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물질적, 정신적 파산을 겪는 두 인물. 그래서 한 사람은 물질적 파산, 한 사람은 정신적 파산. 내가 볼 때는 둘 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두 파산이에요. 일단 정신적 가치가 파괴되고 내지는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는 당대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두 여인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착한 사람, 한쪽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두 여인이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정황을 균형된 시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들의 파산에 대해 사실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파산하게 이르게 만든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근 일주일은 오기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자, 오기미가 이제는 정내모녀는 맞닥뜨리면 말수도 부족하거니와 말을 적게 한다? 아니야. 말솜씨가 부족하거니와 아기 다툼을 하는 것이 싫어서 그날 소리 없이 넘어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기 다툼이 뭐예요? 그랬더니 서로 헐뜯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 달려들어서 또 무슨 조건을 내놓고 졸라댈지 불안은 한층 더하였다. 안 오는 게 더 무서워. 마침 잘 만났군. 그런데 그만하면 얘기는 끝났을 텐데 웬 세도가 그리 좋아서 누구를 오라 가라 하고 아니 곱게 야단이야? 자, 요거는 앞부분. 자, 위기 파트를 봐야 돼요. 그럼 위기 파트에서 김우기미가 교장을 이제는 가운데 다리로 놓고서나 가게를 팔도록 종용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김우기미하고 교장 사이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자, 정내모친이 황토현 정류장에서 이 황토현 그러니까 마치 황토 그러니까 무슨 저기 전라도나 충청도 어디 지방 쪽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염상섭의 소설은 지방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이에요. 자, 어디? 광화문 사거리.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열 틈에 끼어 있으려니까 이곳으로 향하여 오던 오기미가 옆에 와서 딱 서며 시비를 건다. 바쁘기야 하겠지만 좀 못 들을 건 또 뭐고. 정내모치는 오김의 기색이 좋지는 않아 보이나 실없는 말이거니 하고 설마 뭔 일 있겠어? 이 길바닥에서 대꾸를 하면서 열에서 빠져나서려니까. 그래, 그 돈은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거야? 넌 새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잠깐. 이게 여기서 왜 튀어나와 돈 얘기하다가 그 텃세로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마는 이 김오김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이건 진짜 뜬금없는 거죠.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야. 이거는 일부러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트집을 받는 거다. 요거는 어찌 본다면은 돈과 정내 모친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김이 아주 비정하고 냉혹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체 예쁜 상판이지만 얼굴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폼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보아오던 오기미. 그건 바로 뭐야? 그렇지, 중마고우. 중마고우의 오기민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째서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며 새롱새롱 방정맞게 짓거리면서 깔깔깔깔대며 놀리기도 하며. 자, 요 소리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정내 모친에 대한 시기예요. 시기. 젊은 남편을 둔.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서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도 있었지만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춰내는 것을 보고 정내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게 넌더리가 나거든. 넌더리 지긋지긋하거든. 너도 젊은 서방 하나 얻으려무나 하고 정내 모친도 비꼬아주고는 싶었으나 사람들이 픽픽 웃는 통에 창피해. 이거 미쳐나려나? 이건 또 무슨 객설이야? 객설?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며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고 했었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이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매고 다니는, 진짜 쩔쩔매고 다니는 거야? 아니죠. 인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2년에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을 욕을 좀 단단히 봐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내가 사정 봐서 싼 이자에 좋은 자국, 장소, 거리를 지시해 받침받게,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을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이거는 인신비판이죠. 인신. 자, 배짱이 아니고 뭐야? 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피고 있어요. 거기다 자기가 불쌍하대요. 와, 대단한 멘탈입니다. 그죠?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 있는 줄은 짐작하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빚쟁이의 돈 받는 상투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생각하기를? 정내 모친이 생각하기를. 누가 안 갚는 데냐?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시냐 말이야. 자, 이거는 이 길바닥에서 이 쌩 난리를 치고 있는 오기미에 대한 정내 모친의 어떤 불만이죠. 왜? 창피하거든. 정내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난 돈밖에 몰라. 물질 만능주의.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앉게 되려니.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앉게 되련? 그건 결국 뭡니까? 자, 반민법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될 처지죠. 근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일종의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냥 악다구니하고 그 다음에 돈돈돈거리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정은 다 뭐야? 난 몰라.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부인께, 한마디로 정내 아버지가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고 들겠다든 하며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모여드는데 정내 모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욕된 일을 당한다. 봉변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눈앞에 아찔해지고 가슴이 꽉 메어 올랐으나 왜? 당황스럽잖아. 왜? 창피하잖아. 언제까지나 이러고 서 있다가는 여기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어 옆골목으로 줄다름을 쳐갔다. 이런 걸 보면은 나쁜 사람보다는 더 나쁜 사람이 당당해. 그죠? 조금 뭐 잘못한 사람이 더 불리해, 이상해.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제대로 간 모양이다. 이렇게 사건은 끝났나요? 정내 모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 그건 뒤에 보면 알아요. 이거는 억울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안타까움이다라고 봐야 돼요. 27가지 27가지 동경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면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오기미는 동경 유학생 출신이고요. 나름 깨어있는 신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고생이나 해보았을까? 아이나 한번 낳아보았을까? 40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신뢰만이므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오기입니다. 지금 어디가 40이나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랴? 안 보일 것이야? 자, 이거 누구의 관점? 정내 모친의 관점에서 오기미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뒤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들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덧 유한마담으로 할 것이지. 유한마담?
넉넉한 생활에 놀고 다니는 것을 일로 삼는 그런 뭐 여유로운 아줌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설마 일할 오픈으로 아기 다툼을 하며 어려운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 누가 짐작이나 할까? 자, 오기미의 직업이죠. 한마디로 물질의 노예가 된 정신적으로 파산한 모습이다.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 한마디로 생활이 되는 벌이 직업이에요. 가 되었지만 오기미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반민자라고 하는 건 반민족 행위자,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 해방 직후에 반민족주의 행위자 처벌법이 있었어요. 그걸 반민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친일파들을 전부 다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일부 정치 세력의 방해로 그 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오기미가 반민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오기미 남편이 친일파라는 거죠. 도리어 간판으로 세우고 명분으로 세우고 불아기같이 덤비는 것이다. 진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채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취채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보면 회사의 이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기미 남편은 친일파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네. 반민법,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1948년에 공포됩니다. 그러나 48년이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던 시기죠. 45년부터 48년까지가 해방 공간이고요. 그러면서 일부 힘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으로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기나 하기 전에야 을에 걸리고 말 것이오. 자, 한마디로 우린 자기 남편은 반민법에 걸릴 거야. 걸리는 날이면 떼어매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는 모르되 집에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을 모두 몰수당할 것이니, 다 뺏길 것이니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이 길을 나섰대.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결국 고리대금업을 나선 일은 이거 진짜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상하식소를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남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식구들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오기미가 정신적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이 친일파니까 먹고 살기 힘들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 파산? 아니야. 기본적으로 오기미 스스로가 욕심이 많아. 나는 그렇게 봐. 오기미는 정내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잠깐 조금 전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오기미의 입장이에요? 아니죠. 정내 모친의 입장에서 오기미를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내 모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정내 모친의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오기미는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서술자가 정내 모친의 입장에서 이제 누구의 입장으로? 오기미의 입장으로 위치가 바뀐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내 모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오기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므로 독자는 사건의 전체를 살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기미는 정내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거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는 입귀를 실룩하고 비웃고 버젓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자, 보면은 입귀를 실룩하고 비웃고 그거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기고 이런 걸 본다면 행동묘사인데
그 행동 묘사를 통해서 옥임이 삐뚤어진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은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 가슴속이고 뭉치고 비비 꼬이던 것이 뭉치고 비비 꼬여? 그게 뭔데? 좀 이따 봅시다. 확 풀어져 쓰러지고 피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렇게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내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럼 왜 그런데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군요. 한 번은 단단히 혼을 내고 제독을 주어야, 제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꺾어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겠다고 벼르기는 하였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옥임이가 정내 모친을 닥달하는 이유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 때문이죠.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텃세냐 무엇이냐라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내 모친에게는 과분한 이거 무슨 심보야? 하여튼 간에 생각을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자, 옥임이가 정내 모친을 닥달하는 이유 두 번째가 나오네요. 그건 뭐예요? 부러운 거죠. 시기하는 거예요. 결국 옥임이는 정내 모친한테 졌어요. 왜?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남편을 보고 나의 남편이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민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짜증이 나고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은 하지만 자기보다는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결국 뭐예요? 그렇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요. 내년이면 공과대학을 나오는 마다들의 중학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놓았고 남편은 번둥번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조리차 이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긴 해요. 그죠?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 요즘은. 뭐냐 그랬더니 아껴 쓰는 용돈이나 받아 쓰고 자동차로 땅 떼기는 까불렸을 망정 까불렸다라고 하는 말도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날려버렸을 망정 이렇게 돼요.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 곳에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자 요런 걸로 본다면 당시 1945년부터 1948년 자 반민법이 48년 9월에 나왔으니까 5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부 세워지기 초기 그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 어지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일어나고 또 정당들이 사라지고 이런 시기였다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때를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장래에 어떤 장관과 같은 높은 관직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자기 남편은 친일파로 완전히 죽을 날만 받아놓고 골골하고 있는데 짜증난다는 거지요. 부럽다는 거죠. 8, 9개월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보면 젊은 영감의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지 부러운 거야. 진 거야. 부러움과 질투.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유인들인가. 과거에는 쥐뿔도 없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에 비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처지였는데 지금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네. 뭐 이런 거지요. 그것이 처지가 뒷바퀴야.
광복이 되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마 관 속에 한 발 들여놓았다는 건 죽을 날만 받아놓은 남편이에요.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쭉쭉 뽑아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위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것이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2년 전년 붙이며 한바탕에 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 오기미는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 이제는 딴소리를 안 할 거 왜도 내일 가서 표라도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오기미는 자기가 나서야 될 일에 교장을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돈을 회수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염상섭의 두파산 절정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정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상이에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반민법이에요. 이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날이면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몰수당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찰길을 찾아 나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반민법은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는 한국사 근현대사를 공부한다 생각한다면 1947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 1년 전이죠. 친일재산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왜 과도입법이냐면은 당시는 정부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 미군정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거부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8월 헌법 101조에 의거하여 국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소위 말하는 반민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반민특위는 해가 바뀌어 49년 1월에 박홍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비협조, 한쪽에서 한간에는 일부는 비협조가 아니라 방해 작업을 했다. 여기까지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성과가 미미하다. 야, 미미하다기보다는 좌초되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후 반민특위는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와해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폐기되고 맙니다. 정래 어머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오기미의 성격이 왜 변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기미가 처음부터 돈 뭐니 해도 뭐니야 라고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기미는 이래요.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됐냐니 체면이고 뭐고 우정은 다 뭐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27까지 즉 26, 7살까지는 동경바닥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40전의 젊은 한때는 도지사 영감의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어서 호강이란 호강은 확실하게 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기미는 세 개의 어떤 인생 역정이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세 번째는 어때요? 쫄딱 망한 거지요. 오기미의 성격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설, 셰익스피어나 인형의 집에 관심을 보일 만큼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며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도지사의 후실로 들어앉아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호강을 누렸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은근히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면서 무엇으로? 그렇죠. 뭐니 해도 돈밖에 몰라 라고 하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망으로 냉혈한이 되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기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환경에 오롯이 변화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기미가 여기서 도지사의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려 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후실, 첩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오기미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여자예요. 다만 그 욕망이 좌절되자 다른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환경에 따라도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기미는 정내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고 곁눈으로 흘겨보고는 입을 셀룩하고 비웃고 버젓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머리 속이고 가슴 속이고 뭉치고 비비 꼬이던 것이 확 풀어져 쓰러지고 피가 제대로 도는 것 같이 기분이 시원하다. 이번에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오기미의 입장이죠. 오기미의 입장. 아까는 정내 모친 입은 오기미고 이번에는 오기미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기미의 내면에서. 즉 오기미란 인물을 선한 정내 모친과 대비하여 선과 악의 구도하에 비판하지 않고 반동적인 인물인 오기미에게 내면 세계를 설명하게 한 것은 어찌 본다면 개성적인 인물 창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오기미란 인물을 두 인물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전체적이고 객관적, 총체적으로 살피게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염상섭의 두파산 절정 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오김을 만난 정내 모친이 봉변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